의존성을 경계하라. 사랑에 관한 흔한 오해 중 두 번째는 의존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다루어야 하는 오해이기도 하다. 이 의존성의 결과는 아주 극적인 것이어서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자살하는 신용을 하거나 자살하겠다는 말로 사람들을 위협한다. 이들은 배우자나 애인에게 거절당하거나 결별 이후에 무기력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진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살고 싶지가 않아.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그녀를 무척 사랑해. 라고 말한다. 이런 환자를 상담할 때 나는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대개 이렇게 화를 낸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고 방금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설명해 주려고 노력한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기생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그에게 기생충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관계에는 선택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기보다는 오히려 필요의 문제입니다. 사랑이란 선택의 자유로운 실천입니다. 서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지만 함께 살기로 선택할 때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의존성이란 상대방이 자신을 열심히 보살펴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적절한 역할을 못하거나 완전함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의존성을 보인다면 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병이고 예외 없는 정신과 질환이나 정신적 결함의 징후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존하고 싶은 욕구나 느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아무리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의존하고 싶은 욕구나 느낌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아기처럼 보살펴주기를, 가만히 있어도 돌봐주기를, 애정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 아무리 강하고 책임감 있고 애정 넘치는 어른일지라도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누군가 돌봐주기를 소망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리 나이를 먹고 성숙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자신을 충족시켜주는 어머니상이나 아버지상을 찾고 또한 그런 사람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욕망이나 느낌이 생활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즉 그것이 우리 존재의 압도적인 관심사는 아니다. 그것이 삶을 지배하고 존재의 질을 좌우할 때 그때는 의존하고 싶은 욕구나 느낌 이상의 것을 갖는다. 다시 말해 의존적인 상태가 된 것이다. 특별히 의존 욕구가 삶을 지배하고 좌우할 때 그 사람은 의학적 용어로 수동성 의존적 성격 장애라고 칭하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의존 욕구나 느낌, 그 이상의 것을 지님으로써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의존 욕구가 일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들이 수동성 의존적 성격 장애라고 부르는 정신적 장애로 고통받는다. 이것은 아마 모든 정신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즉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받는 데 급급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마치 아무 데서나 있는 대로 식량을 긁어 모으지만 다른 사람에게 줄 식량은 없는 굶주린 사람 같다. 그들 내부는 텅 비어 있어서 채워지기를 애타게 갈구하지만 절대로 완전히 채울 수 없는 밑이 뚫린 웅덩이 같다. 그들은 결코 충분히 채워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온전하다는 느낌도 갖지 못한다. 그들은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외로움도 잘 견디지 못한다.
온전한 느낌이 부족해서 진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단지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규정한다. 30살 된 한 인쇄 기술자가 아주 심한 우울증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아내가 2아이를 데리고 떠난 지 사흘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가 가족에게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면서 이전에도 3번이나 그를 떠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매번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변하겠노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하루 이상을 못 넘겼다. 그러다 아내는 이번에 정말로 그 협박을 이행한 것이다. 그는 이틀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불안에 떨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심각하게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는 울면서 말했다. 가족 없이 못 살겠어요. 그들을 몹시 사랑합니다. 나는 말했다. 헷갈리는군요. 당신은 아내의 불평이 옳다고 했고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했어요. 집에는 들어가고 싶을 때 가고 아내에게 성적이든 감정적이든 흥미가 없었고 또 몇 달이고 아이들에게 말도 걸지 않았으며 같이 놀아주지도 않았고 그 어디에도 데려고 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가족과 관계가 없었다는 건데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전혀 있지도 않았던 관계를 잃었다고 갑자기 왜 우울한지 말입니다. 모르시겠어요? 그는 대답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을 돌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틀림없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아주 심한 우울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 부여해준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는 이틀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틀 후 그는 웃음 띤 얼굴로 명랑하게 내 사무실에 뛰어들어와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가족과 다시 합쳤습니까? 나는 물었다. 아니요. 하고 그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이제껏 그들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어젯밤 한 술집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녀도 나처럼 가족과 헤어졌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다시 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시 선생님을 찾아뵙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바로 수동적 의존성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이다. 의지할 사람이 있기만 하면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 보인다. 정체성을 줄 사람만 있으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그들의 관계가 열렬하고 극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극히 얕다. 내적 공허감과 그 공허감을 채우려는 굶주림이 크기 때문에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욕구 충족을 뒤로 미루는 것을 참지 못한다. 다른 예로 한 아름다운 여성은 17살부터 21살까지 예외 없이 두뇌나 능력 면에서 자기보다 수준 낮은 남자들과 끊임없이 성관계를 해왔다. 한 남자와 관계가 끝나면 곧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녀의 문제는 적합한 남자를 찾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없다는 데 있었다. 당장 만날 수 있는 숱한 남자들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조차 인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는 한 남자와 관계가 끝난 지 24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술집에서 첫 번째로 만난 남자를 선택하고는 다음 상담 시간에 와서 그 남자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실직자이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알지만 그는 아주 재주가 많고 참으로 나를 염려하고 돌봐준답니다. 틀림없이 그와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잘 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선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남자에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남자에게 점점 더 애정 표현을 요구하고
언제나 같이 있으려 하고 혼자 떨어져 있기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이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과 헤어지는 걸 견딜 수 없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조만간 그는 소위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숨막힐 것이고 덫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격렬한 충돌과 함께 관계는 끝장날 것이고 그녀의 악순환은 다음날 다시 시작될 것이다. 3년간의 치료를 받은 후에야 그녀는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가 있었다. 그 치료 기간 동안 그녀는 자기의 지성과 재주를 제대로 평가했다. 또한 공허와 굶주림을 확인했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다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굶주림이 자기에게 해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집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의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굶주림을 최대한 엄격하게 훈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런 현상을 진단할 때 수동적이라는 말을 의존적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수동적 의존성 환자 중 독신자 5명으로 구성된 환자들과 집단 상담을 한 적이 있다. 나는 5년 후 자기 인생이 어떠하기를 바라는지 각자 원하는 것을 말해보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저러하게 나를 잘 돌봐줄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도전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든지 예술작품을 창작하겠다든지 사회 공동체에 공헌하겠다든지 아이들을 사랑하거나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의 꿈에는 노력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보호받고 노력이 필요 없는 수동적인 상태를 꿈꾸었다.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처럼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면 그걸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확실히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수동적으로 사랑받는 것이라면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수동적 의존성을 지닌 사람들이 남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동기는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밀착시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을 돌봐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 때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큰 곤란을 느낀다. 앞에서 말한 집단의 사람들은 모두 부모를 떠나 자신의 집을 사는 것이라든지 전적으로 불만스러운 옛 직장을 버리고 새 직장을 구한다든지 또는 취미에 자신을 투자하는 일조차 고민하며 곤란해했다. 결혼 생활에서는 보통 두 배우자 간의 역할이 구분된다. 즉, 둘 사이에 통상적이고 효율적인 노동 분배가 이루어진다. 여자는 요리하고 청소를 하고 장보고 아이를 돌보며 남자는 직업을 갖고 경제를 책임지고 잔디를 깎고 집안의 자잘한 수리들을 맡는다. 건전한 부부는 때때로 역할을 즉흥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남편은 이따금 식사 준비를 하거나 일주일에 하루쯤 아이들을 데리고 지내기도 하며 집안을 청소해 놓아 아내를 놀라게 하기도 한다. 아내는 시간제로 일하거나 남편 생일에 잔디를 깎기도 하며 1년 동안 은행 계좌 관리와 청구서 지불을 떠맡기도 한다. 이런 부부는 이렇게 남녀가 할 일을 바꾸는 것을 일종의 재미로 여긴다. 결혼 생활의 양념이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 바꾸기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서로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부 각자가 서로를 잃게 될 것에 대비해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이라서 그를 위한 준비 같은 건 감당해낼 수 없다.
또 의존성을 줄이거나 상대의 자유를 늘려주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역할 분담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결혼을 마치 덫처럼 만들기 위해 서로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적 특성 중 하나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의존성이지만 그들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름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축소시킨다. 이러한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 후 때때로 결혼 전에 획득한 능력을 내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흔히 볼 수 있는 증세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아내가 있다. 이런 경우 절반가량은 운전을 배우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종종 작은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결혼 후 어떤 시점에서 운전에 대한 공포를 갖게 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포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는 시골과 교외 지역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내세워 남편을 곁에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한다. 이제 그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장보는 일을 도맡든가 아니면 아내를 차에 태워 시장으로 데리고 다녀야 한다. 이런 행동은 대체로 부부 모두의 의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므로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를 병적이라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 한 번은 아주 명석한 은행가에게 공포심 때문에 46살에 갑자기 운전을 그만둔 부인 얘기를 꺼내며 혹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를 넌지시 말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 아닙니다. 의사 말이 갱년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인은 남편이 퇴근 후 장보는 데까지 자기를 데려가고 아이를 차로 데리고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결국 다른 여자와 교제하여 자기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다. 남편도 자기 없이는 아내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못하므로 다른 남자와 교제하여 자기를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 특성 때문에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고 안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건전하거나 순수한 사랑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안심의 대가는 구속이며 그러한 결혼은 결국 서로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거듭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건전한 결혼은 오직 강하고 독립적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수동적인 의존은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된다.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이 겪는 내적 공허감은 유년기에 필요로 했던 부모의 애정 및 관심과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결과다. 일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년기를 통해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에게 진실한 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성년기에 이른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되고 보살핌을 잘 받지 못했거나 또는 그런 것이 주어졌더라도 지속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러한 내적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성년기에 들어선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소중한지 의심하면서 나는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내적 불안과 세상은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 당연한 결과로 그들은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이 있는 곳을 발견하기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발견하면 결사적으로 꼭 달라붙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으로 변해 결국은 자신이 유지했던 그 관계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랑과 훈육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고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부모는 훈육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며 자기 훈육을 위한 능력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한다. 이와 같은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의 지나친 의존심은 성격장애의 주요 징후다.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훈육이 결핍되어 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 만족감을 지연시킬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밀착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서 정직함도 바람에 날려보낸다. 포기해야 하는 낡은 관계에도 끈질기게 매달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자녀에게조차 기댄다. 그래서 불만스럽거나 불행할 때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늘 화가 나 있다. 그들은 실제로 결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다시 말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끊임없이 좌절하기 때문이다. 내 동료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자, 보세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헤로인, 마약에 의존하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한 헤로인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손안에 있는 한 그것은 언제나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면 끊임없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수동적인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장애물이 약물과 술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중독성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중독돼 사람을 빨아먹고 그럴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 대신 술에 탐닉하거나 마약 같은 약물에 중독된다. 요컨대 의존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치열하게 애착하도록 만드는 힘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과는 정반대다. 처음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는 데서 시작해서 영원히 사랑에 실패하게 만든다. 그리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추구하게 하며 성장하기보다는 어린아이로 퇴행을 부추긴다. 자신과 타인을 자유로운 해방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고 압박한다. 궁극적으로 의존성은 관계를 쌓기보다는 파괴하고 사람들을 성장시키기보다는 망가뜨린다.